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6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정점을 찍은 게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감염 추세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꺾여지고 하루 이틀에 다시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속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는 보통 최소한 일주일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방역 당국도 그렇게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증가 추세는 아무래도 최소한 이번 주 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나 그 증가 추세가 400에서 600명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전망이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증가세가 꺾이는 게 언제쯤부터 나타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즉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2주 정도가 있어야 이제 완전히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다음 주 중반 이후 넘어가면 증가 추세가 감소하거나 실제로 환자 수가 좀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가 되어야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지표 중에 안심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불안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사건이 다 그 경우가 지금 다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라는 것, 3차 대유행이라는 것, 해외 유입에 대한 부분, 전국적으로 소규모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거 뭐 하나 이제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다시 돌아가면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임을 차단하고 자제하고 이 접촉을 차단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방역당국도 그렇고 저도 의료계 한 사람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충격이나 불편함은 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만 프로그램 측면에서 정부가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측면에서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2단계, 2.5단계, 3단계별의 어떤 이 단계별 접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은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 젊은 층에서 학교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 가장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오늘 전환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거나 혹은 앞으로 더 감염이 진행된다면 이 조기 방학을 좀 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분야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도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금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법정 수업 일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연초에 여러 수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업 일수 때문에 그 교육당국 범부처 차원의 만약에 그런 게 추진이 된다면 범부처 차원의 그런 협조, 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금년은 뭐 위기 상황이니까 예외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총리가 주관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좀 예외적인 거를 금년에 한해서는 좀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조치를 좀 마련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처가 한 방대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현명한 해안을 좀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특별한 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그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20, 30대 감염자 비율이 한 달 새 2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숨은 감염자가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20대층의 그 감염률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20% 미만이었습니다만 지금 28%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런 원인은 무증상 감염도 많고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전파도 많이 발생하고 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워낙에 감염자 숫자가 젊은 층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층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 지금 19분이 예. 위중증 환자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감안해서 젊은 층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족의 건강, 주변의 전파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이 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접촉은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접촉, 이른바 N차 접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그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염 재생산 수는 1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한 감염자 한 분이 또 추가적인 감염을 몇 명을 시키느냐가 뭐 2면은 2명을 해서 시키는 거니까 1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1.2, 1.5, 1.8 계속 좀 증가하고 있어서 네. 그 점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감염 재생산 수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누구를 뭐 비난하고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젊은 층과 사회활동 인구 측에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접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N차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관련된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봐도 그 직장, 학교, 식당 이런 그 연결고리를 매개로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장, 학교, 모임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접촉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로 남겨둘 것은 직장입니다. 네. 직장은 경제 생산 활동의 직접적인 고리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다면 모임, 사회적인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등교에 관련된 지금 관련된 부분도 그래픽이 네. 사례별로 하나 좀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도 뭐 좀 보시다시피 지금 환자 한 분이 식당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학원을 가서 학원이라는 건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또 이 감염이 확산되고 그 부분이 또다시 사우나나 또 다른 직장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결국 첫 번째 고리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감염 고리를. 그 첫 번째 감염 고리가 결국은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모임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생산적인 활동 이외에는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식당이나 고시학원이나 사우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식당, 고시학원, 직장 이렇게 여러 그 연결고리, 여러 감염 경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고시학원에서 추가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일상 곳곳에서 여러 감염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하겠습니까? 네,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접촉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접촉은 어쩔 수 없겠죠. 그게 직장이고요. 물론 재택근무라는 걸 통해서 그 접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이 접촉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고요.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친목 모임 그리고 개인의 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운동이나 사우나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자제해 나가는 것이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한 N차 감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모임을 통한 N차 감염이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효과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2차 유행 때는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뭐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접촉하는 그런 사례를 최대한 다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거고요. 일상 어느 곳에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상황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서울 수도권에 지금 2단계 부분이 있고 아직 전국적으로 2단계로 상향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 이 감염이 확산되는 초기 단계가라면은 이제 2단계로 전면적 확산해야 됩니다.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감염고리, N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정확하게 차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경제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를 통한
감염 고리를 차단해 나가는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시다시피 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지난 2학기 때 전면적으로 수업을 그래도 등교 수업을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감염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학교 등교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이라든지 이동과 또 학교 방과 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모임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생들은 기숙사를 통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부터 우선 전면적으로 좀 제한을 하거나 감염구를 차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 사례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금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단계인데 여기서 격상되면 2.5단계와 3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이미 격상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추이를 보겠다. 다음 주에는 이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2.5단계와 3단계 격상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주변에 그 전문가 자문 회의 같은 거를 하실 텐데 이런 의견들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그런 점에도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은 2.5단계로 상향해서 적용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어떤 걸 알려야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계의 중심이 돼서 오늘도 뭐 이제 비상회의를 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방역을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 회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단계냐 또 추가적으로 늘리느냐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의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네. 최소한 일주일 예상은 이 감염 경로라든지 감염 증가 추세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판단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당국은 2.5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그 군부대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들인데 훈련소 입소 당시에는 음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무슨 이 군대 이 신병 훈련 장소든 아니면 군대에서 근무하는 곳이든 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입소할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왜 확진이 됐느냐 이제 이 점 때문에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초기에는 음성이 나오지만 감염 후 4일, 5일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도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놓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신병훈련의 모든 사람을 14일 동안 일단 격리한 다음에 신병훈련을 시작한다.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다행히 그래도 이 군대 신병훈련소 등 군 막사라는 곳이 집단 감염의 위험은 있지만 통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출도 안 하고 딱 그 자리에서 그 자체가 코호트 격리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외부 전파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복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라는 곳과 또 환기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제가 내붓는 호흡의 양이 그 양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많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한 번 낼 때 호흡량이 정상성에 비해 운동할 때는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5사람이 같은 호흡을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운동시설은 그래서 위험 업종이고요.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더더구나 지하 같은 곳에서는 이런 에어로빅이나 이런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그래서 증폭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환경 관리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그 우리 의료 체계, 방역망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병상 문제, 병상 부족 문제가
그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매우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의료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갖고 있는 자원은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중환자 병상수 3,660개가 갖고 있을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 많은 이 자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쓰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코로나 질환도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의료 공백과 붕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이 방역 대책과 의료계가 고민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 중환자 병상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환자 수 증가하니까요. 예. 환자 수 증가에 따라서 중환자실 병상수 증가는 보통 2주에서 3주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추가로 190개 중환자 병상수를 정부 당국이 1, 2주 전부터 확보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음압격리실은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치료 병상수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증상이 경미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보내고 또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필요하다면 생활치료센터가 아니고 집에서 자가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해서 제2안, 3안 이 환자가 증가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준비 대책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집에서 치료하는 증상이 경미한 젊은 사람의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는 도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조와 협의체가 좀 활성화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병실이나 의료 체계는 뭐 잘 갖춰져 있고 그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게 이런 병상이 민간 대형 병원을 포함했을 때는 많지만 방역 당국이 정부 차원의 그 방역 정책 차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병상, 그러니까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있고요. 네.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심각 단계가 있는 겁니다. 심각 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민간 병원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요. 또 민간 의료가 갖고 있는 자원도 국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와 강요와 징발 같은 그런 형태로 되기보다는 서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질환도 잘 치료해야 되지만 코로나 질환이 아닌 비코로나 질환 또 잘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백도 같이 맞춰서 가려면 의료계의 일선에서 치료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의견과 협의와 이런 거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민간 의료기관에도 협조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원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네. 네. 민간 대형 병원에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그 중증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수술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